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을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어린 손주를 돌봐주시며 항상 자식 잘 되기만 바라던 마음 따뜻한 분이셨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작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여자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시어머니. 하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자의 인생 2막이란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로서, 한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겪으신 그 아픔과 용기를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 준서를 키우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죠. 맞벌이 부부라 항상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셨는데 아침 일찍 오셔서 손주를 돌봐주시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주시곤 하셨죠. 애는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넌 회사 일에만 집중해라. 난 여자라고 결혼하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한다. 우리 때야 그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즘은 여자도 다 능력 펼치고 사는 세상 아니니. 난 네가 멋지게 직장 생활하는 게 참 보기 좋고 부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 저에게 그런 시어머니는 진짜 친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님과 30년 넘게 금슬좋게 사시던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꽤 잘나가는 갈빗집을 운영하셨어요.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이었고 그 덕분에 저희 시댁은 인근에서 꽤 소문난 알부자집이었죠. 시부모님 두 분도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며 저도 남편과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댁의 평화와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얄궂은 운명이 저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로 기억될 그날, 저는 평소처럼 야근하고 밤 10시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이미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간단히 샤워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시는 건 처음이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혹시 무슨 일...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예, 준서 엄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기만 하시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 그 나쁜 인간이 날 버리고 갔어? 저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을 나갔어.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고 다가왔죠. 진정하세요. 지금 저희가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일단 어머니한테 가보자. 준서는 어떡하지? 잠깐만 옆집에 부탁하고 가자. 우리 엄마도 평소에 그 집에 자주 봐줬잖아. 그래서 저흰 급히 옆집에 아이를 잠시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셨던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가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가가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자 어머니는 제 품에서 더 크게 우셨습니다. 준서 어머마, 그 나쁜 인간이 30년을 넘게 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럴 수가... 남편이 불을 켜고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조금 진정하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오후에 갑자기 너희 시아버지가 들어와선 짐을 싸더라고.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대뜸 그러는 거야. 자기 이제 이 집 떠난다고. 당연히 처음에 무슨 장난인 줄 알았지. 근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쏟으셨어요. 근데 진짜로 옷가지며 중요한 서류들을 다 챙기더라고. 내가 붙잡고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 인간이 하는 말이...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서 빠지란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래. 그 여자가 자기를 나보다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나? 그 긴 세월 같이 산 나는 뭐가 되는 거니? 그제야 저희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식당 종업원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거였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불어락 변했어요.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그 종업원이란 여자가 누구예요? 몇 살이나 되는 여잔데? 나도 몇 번 못 봤어. 몇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여자거든. 한 30 정도 됐을 거야. 내가 식당에 잘 안 가니까 몰랐지. 생각해보니 그러느라 날 그렇게 식당에 못 나가게 한 거야. 말로는 준서만 잘 키우라고, 뭐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식당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내 생각해주는 척 뒤로는 젊은 종업원이랑 바람이나 피우고 어이가 없다. 30이면 시아버지보다 거의 3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몰라, 전화도 안 받아. 그 여자 집으로 갔겠지. 얘들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어쩌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가족의 화목과 남들의 평판을 중시하는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져 있던 터라 그런 일이 알려지는 게 더 두려우신 것 같았죠. 그때 남편이 뭔가 생각난 듯 물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가 식당에 가볼게요.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어도 갈비집엔 나오실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내미시더군요. 이거 봐라. 식당을 이미 팔았다고 하더라. 그 말씀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종이를 받아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신 건 식당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시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식당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식당을 팔 수가 있어? 이건 엄마랑 같이 일군 식당인데 아무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도...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거지. 내가 그 식당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갈비집 자리 잡았으니 손주나 봐주며 편하게 지내라고 인심 쓰는 척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갈비집이 있던 상가도 아버님 명의였고 집과 월세 받는 건물도 다 시아버지 명의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본 남편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버지 찾아서 집에 모시고 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자식 전환 받으시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안 될 거야. 그 인간이 이미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데려와도 소용없을 거야. 아마 또 나가겠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몰라?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았어. 한번 마음 먹으면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 한숨만 쉬셨습니다. 긴 세월 함께 울고 웃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저희 집으로 모셔봤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상심이 너무 크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우시기만 했으니까요.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어차피 준서 봐주시느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너희한테 패기치는 것 같아서.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님 일 해결될 때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직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연락은 고작 문자 한 통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엔 반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확인한 어머니의 얼굴엔 더욱 절망의 빛이 서리더군요. 이혼하자.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미안하다. 그 차가운 문자 한 통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이혼이라니. 잘못한 게 누군데 뻔뻔하게. 그 긴 세월을 살아놓고 고작 문자 한 통으로 이혼하자고?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죠.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화가 나서 이를 갈았어요. 그래요, 엄마.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 찾아서 마음 돌리게 해볼게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갑자기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 돼. 그 인간한테 가지 마.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 뭐 이혼하자고? 좋아.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내가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뭐라고요? 엄마, 그럼 정말 이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못할 게 뭐 있냐. 평생 자기 뒷바라지한 날 이렇게 헌신짝 취급하는 인간 나도 꼴 보기 싫다. 지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내가 싫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지셨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에선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먼저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거기엔 재산 분할 제한도 포함돼 있었죠. 집은 시어머니에게, 건물은 시아버지가 갖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 건물이 집보다 훨씬 비싼데. 시어머니도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는 안 되지. 나야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인데 일단 거절하고 아파트를 너희 아버지한테 주고 건물을 내가 받는 걸로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협상안을 들고 시아버지와 대면했어요. 남편이 끈질기게 연락한 끝에 어렵게 집 나간 아버님과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람나 집 나간 건 아버지잖아요. 엄만 집 하나 받곤 절대 이혼 못하신다는 입장이니까 건물을 엄마한테 주시든 그 여자랑 불륜으로 계속 사시든 알아서 하시래요. 하지만 아버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알았다. 그럼 건물은 너희 엄마 주고 난 아파트만 받기로 하마. 그럼 그 할망구가 이혼해준다는 거 확실하지?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평소에 아버님은 좀 구두쇠에 가까운 분이었거든요.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아버님 때문에 알부자 소리 들으면서도 어머닌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재산에 집착하던 아버님이 얼마나 이혼하고 싶으면 단박에 건물을 주겠다고 하실지 황당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두 분의 협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어차피 모든 재산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아버님이 건물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아버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니, 내가 방금 부동산에 갔다가 들었는데 언니네 건물 내놨다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건물을? 어머, 언니 몰랐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지? 그 건물은 나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날 우리가 멀쩡히 너희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다 확인했는데. 저희는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얼마 전에 상간녀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등기부등본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 인간이 이미 그 여자한테 건물을 주기로 하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구나. 어쩐지 너무 쉽게 포기한다 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던 저는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가 어머님께 건물을 넘기기로 합의한 날과 같은 날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저희 앞에서는 어머님께 건물을 넘기겠다고 하시고 뒤로는 그 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신 겁니다.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앞에서 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버릴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날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아버님이 건물을 준다고 하셨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일이 처리될 때까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거 신청해놔야 하는 거 아닐까? 그거 걸어두면 아버님이 함부로 건물 명의 못 바꾸신다던데. 에이, 아버지가 아무리 신용을 잃었어도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야. 며칠 후에 바로 해주시기로 하셨잖아. 설마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딴 말씀하시겠어?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아버님을 믿었는데 정작 아버님은 상간녀에게 눈이 멀어 자식의 믿음마저 저버리신 겁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이건 사기예요. 엄마랑 우리를 다 속인 거라고요. 저도 더는 아버지한테 미련 없어요. 고소해요. 그래서 서둘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남은 아파트엔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아파트만은 그 여자한테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버님에게 항의하고 증여를 취소하라고 할 참이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또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원하던 이혼만 하고 다시 연락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른 어떤 날보다 서럽게 펑펑 우셨어요. 그때까지는 체면이 있어서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셨는데 그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한창 좋을 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식당 일 도와주고
아들 키우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거야?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런 짓을 해? 옆에서 남편도 분통을 터뜨렸죠. 미안해요, 엄마. 준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난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마지막 예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 다 내 탓이에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리 여자한테 홀려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죠. 더 화가 나는 건 동네에서 시아버지와 그 상간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기 전엔 혹시 들킬까봐 숨어 지내던 두 사람이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신 틈에 시댁에 들어가 살며 대놓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너무 흥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욕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랑 같이 사시던 집에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 거기 아직 우리 엄마 짐도 그대로 있잖아. 저는 남편한테 신신당부했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마. 너무 충격받으실 거야.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고 결국 시어머니의 귀에도 그 몹쓸 소식이 들어가고 말았죠. 하루 종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마, 나 좀 나가봐야겠다. 네? 식사도 못 하셨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따져봐야겠어. 이들은 속이 터져서 도저히 그냥 못 있겠다. 전 어머니를 말렸지만 결심이 너무 확고해 보이셔서 결국 저도 같이 가기로 했죠. 잠시 후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시아버지 차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찰싹부터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더군요. 여보!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아버님이 흠칫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당황, 죄책감,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뻔뻔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여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냐고? 당신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건물을 이 여자한테 줬다면서 그래놓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때 상간녀가 끼어들어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오빠가 나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난 이제 오빠 아이도 가졌다고요. 이 집에 살 자격이 충분하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였어요. 제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묻자 시아버지가 상간녀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영희가 내 아이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너는 너 갈 길 가란 말이야.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애를 또 낳는다고?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게 뭐 어때서? 내 인생인데 왜 자식 눈치를 봐? 난 새 가정 꾸려 잘 살 거니까 신경 끄라고. 이제 어차피 서류 정리 다 하고 남남인 거 몰라?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어머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도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는데 어머니는 오죽하실까 싶더라고요. 좋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내 건물이나 돌려줘. 당신이 사기쳤잖아. 건물이 있어야 주지. 그건 이제 우리 영희 건물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뭐야?
네가 뭘 한다고 어른들 일어나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버릇없게.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돌아가! 그때 팔짱을 끼고 서서 저와 시어머니를 비웃듯이 바라보던 상간녀가 또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며느리가 왜 나서요? 빨리 저 아줌마나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해요. 추잡하게. 마음 떠난 남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남남된 처지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조용히 다가가셨어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머니는 상간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꼭 벌 받을 거야. 남의 가정 망가뜨린 죄 하늘이 용서 안 할 거라고! 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제 벌은 제가 알아서 받을 테니 아줌마나 잘 사세요. 결국 저와 어머니는 아무 소득 없이 충격만 받은 채 돌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우셨죠. 여자가 임신을 하다니, 그 나이에 애 아빠가 된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기가 막혀서.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여자 반드시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봐요, 우리.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했던가? 그거면 아버님이 혼자 빼돌린 재산 되찾을 수도 있다잖아요. 네, 저희는 아버님이 증여를 취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걸어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어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지?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다니. 저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간신히 집으로 모셨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죠. 어머니를 진찰한 의사가 그러더군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입니다. 입원하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입원 절차를 밟았죠.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겁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갈빗집에서 일하던 종업원 중 하나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와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사모님, 그 불려오랑 사장님이 결혼식 올린다는 거 들으셨어요? 그것도 호텔에서 한다나 봐요. 결혼식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손님도 많이 불러달라고 해서 청첩장도 여기저기 돌렸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제가 황급히 말렸죠. 어머니, 안 돼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안정 무슨?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결혼식까지 해?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낱낱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그 일랑 먼저 좀 알아볼게요. 어머님 제발 몸부터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말을 어머니가 잠시 주춤하시는 것 같았죠. 놀랄 소식을 전해준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자 전 집에 가서 씻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잠시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가서 퇴근해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서 화면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셔야 할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 겁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어요, 어머니? 나 그 결혼식에 꼭 가야겠다. 며느라, 나 좀 식장에 몰래 들여만 보내줘. 네? 어머니,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식 보고 또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니, 내가 그 결혼식 가서 다 망쳐놓을 거야.
30년을 같이 산 난 이렇게 충격받아 병원에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식을 한다고? 내가 그걸 그냥 놔두면 혈압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본 어머니의 얼굴 중에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나 결혼식장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떻게 하지?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가서 더 상처만 받으실 텐데. 하지만 난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아버님이 건물 주겠다고 사기치고 이혼하신 거잖아. 그래놓고 같이 살던 아파트에 버젓이 상간녀를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재혼이라니. 그 여자 정말 웃기지 않아? 남의 가정 파탄내고 결혼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어 할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여자 진짜 수상해. 아무래도 보통 여자가 아닌 게 확실해.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며칠 후 남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상간녀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죠. 자기야, 이거 봐. 내가 사설 탐정하는 친구 형한테 부탁해서 알아봤는데 남편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자는 이전에도 결혼과 이혼을 3번이나 반복하고 그때마다 재산 분할로 큰돈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혼했던 남자는 인천에서 중국집 하던 사장이었는데 결혼 1년 만에 남자가 죽고 보험금과 상속으로 10억이나 되는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챙긴 돈이 거의 40억이 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매번 임신했다고 상대 남자들을 속였던 것 같아. 실제로는 한 번도 출산한 적 없고 늘 중간에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걸로 대충 넘어간 거지. 그리고 혼인신고만 한 게 이 정도지 결혼까지 못 간 것도 많았다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여잔지 모르겠어. 그럼 지금 아버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이것 봐. 전과 기록도 있어.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다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전문 사기꾼한테 시아버지가 속고 계신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아버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내일 아버지 만나러 다녀올게.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혈압이 치솟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거듭 당부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충격받으실 일이나 무리한 운동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결혼식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어머니, 지금 그런 걸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죠. 아니야, 꼭 가야 돼. 내가 죽더라도 그 인간들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죽을 거다. 그때 아버님을 만나러 간다던 남편이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와 전화기에 대고 물었죠. 어떻게 됐어? 아버님도 놀라시지?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버진 날 만나주지도 않아. 그 여자가 자식도 만나지 말라고 했는지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내가 알아낸 걸 보냈는데 거짓말해 하지 말라면서 안 믿으시는 눈치야.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그냥 결혼식을 진행하시는 거야? 그렇겠지. 이번 주 토요일 2시래. 아버지가 문은 안 열어주면서 나한테 호텔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더라. 정말 이제 방법이 없나 봐. 저와 남편 둘 다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조용히 말없이 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 써볼 도리도 없이 결국 아버님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애원하셨죠. 예, 나 좀 그 결혼식장에 데려다줘. 제발, 내 소원이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의사가 하는 말 들으셨잖아요. 더 충격받으시면 큰일 나요, 정말. 아니야, 난 죽어도 좋으니까 그 결혼식은 꼭 가야 해.
어차피 여기 누워있으나 거기 가나 속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결혼식장에 모시기로 하고 몇 번이나 당부드렸습니다. 어머니, 대신 약속하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당장 가자고 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약속하마. 시어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서둘러 준비한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알아보면 골치 아픈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병원은 보호자 동행 아래 잠깐 외출을 허락받고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남편도 긴장이 되는지 계속 손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슬쩍 알아보니까 하객을 300명이나 예약했대요. 아버지가 지인들이란 친척들을 전부 다 초대했나봐요. 뭐? 300명이나? 그 인간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사람 많이 불러 축하받고 싶다고 했다더니 아버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후 결혼식을 20분 남기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이미 로비는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봐요. 아버지 동창분들이세요. 고향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올라오셨나봐요. 저 나이 재혼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다니 참 뉴스에 나올 일이네요. 다들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 시아버지 지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웨딩홀 뒤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정 사장 저거 진짜 미친 인간 아니야? 저 나이에 바람나서 재혼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결혼하는 게 맞아?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길래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지 한번 구경하려고 왔지. 아까 보니까 염색도 하고 새신랑이라고 화장도 했더라. 아주 젊어 보이려고 용을 써더라니까. 들어보니 다들 시아버지 앞에서만 축하하는 척했지 사실은 뒤에서 욕하고 비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는 연신 싱글벙글 인사하고 다니셨죠. 잠시 후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식장에 가득 울려 퍼졌죠. 제가 꼭 붙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어요. 근데 곧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3분 이상이 지나자 갑자기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신부가 왜 안 오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사회자도 당황한 듯 우물쭈물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부의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 신부 대기실로 뛰어가시더군요. 저희도 얼른 그 뒤를 따라가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고 식장 어디에서도 신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상간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죠. 영희야, 영희야 어딨어? 그러다 5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혹시 신부가 도망간 거 아니야? 어머머,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깜짝 놀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 정 사장 큰일 났어. 아이 축의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알고 보니 신랑 측 접수대에 있던 축의금 봉투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하객이 엄청나게 많아 금액이 꽤 클 것 같았죠. 시아버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아이 도둑이잖아. 빨리 경찰 불러. 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때 신부 측 하객석에 있던 중년 부부가 슬금슬금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걸 본 시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가 그들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잠깐 어디들 가시는 겁니까? 영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겁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라고요. 뭐라고요? 분명히 나한테 신부 언니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들은 영희 친구 아니야? 하지만 다른 하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라요. 저희는 빈 봉투 내고 결혼식 본 다음에 밥만 먹고 가면 된다고 했다고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저 엄마 역할하는 사람도 가짜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으로 온 가족과 부모조차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결혼식을 뒤엎을 생각으로 이를 갈던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그 모습을 구경하셨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식장 안에 모두가 돌아봤을 때 경찰 2명이 드레스 입은 상간녀를 양쪽에서 붙잡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다 번져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수갑을 찬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붙잡혀서 왔어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얼른 달려가 자기 신부를 향해 소리쳤죠. 영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그때 경찰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가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공범과 함께 축의금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는 걸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입을 떡 벌렸고 저희 시어머니도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죠.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상간녀에게 다가가더니 팔을 붙들고 애원하듯 물었어요. 영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지?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우리 오늘 결혼하는데 왜 네가 축의금을 들고 도망을 쳐? 아니라고 말해, 어서! 하지만 도망치다 딱 걸려버린 상간녀는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는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웃기고 있네. 누가 당신 같은 늙은이랑 진짜 결혼을 해? 돈이나 빼먹으면 그만이지. 에이, 오늘로 이 지긋지긋한 짓거리도 끝이었는데 하필. 뭐라고? 그럼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애는 무슨 노인네 주제 욕심도 많다.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애를 갖게? 소름 돋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저희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저 뒤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 여자랑 3년째 동거하고 있는 남자예요. 아버진 그냥 저 두 사람 배불러주는 호구였을 뿐이라고요. 시아버지는 온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영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남자가 혹시 너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아버지를 향해 이번엔 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잔 아버님 돈이 좋았을 뿐이에요. 건물 증여받고 축의금까지 챙겨서 도망치려 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객을 잔뜩 부르라고 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도망치려고. 제가 경찰 안 불렀으면 저 축의금도 다 털렸다고요. 당신 입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해봐. 그러자 조용히 있던 상간녀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오호라, 당신이 신고했구나. 어쩐지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잠복했나 했더니 안 그래도 아파트 못 팔게 해놔서 짜증났는데
축의금도 못 가져가게 경찰에 신고까지 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도 정도가 있어야지. 당신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남의 일이라니? 우리 시부모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야.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잘 들으세요. 저 여자 최영희의 진짜 정체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 여자 사업하는 50대 이상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이혼해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챙긴 게 그전에도 3번이나 돼요. 그중 한 남자는 의문사까지 했더군요. 그럴 때마다 전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가정을 파탄냈어요. 그 말을 듣던 하객들이 놀라움에 한꺼번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몇 번 덜미를 잡혀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연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이게 다 사실이야? 그 말에 상간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시아버지를 향해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이 인간아? 그래서 뭐? 당신도 늙은 마누라 대신 젊은 나랑 연애하면서 재미 봤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부인 몰래 재산 빼돌려서 나한테 준 것도 당신이지. 내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여자의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이 상간녀와 공범 남자를 끌고 가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나중에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버님은 대성통곡하셨고 식장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서로 가세요. 그리고 돌아서며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말했죠. 어머니, 이제 병원으로 가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시아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네요. 식장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 아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죠.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통쾌한 장면 못 볼 뻔했다. 나 10년 아니 3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저 여자 뒷조사는 언제 한 거니? 준서 아빠가 했어요. 저런 일이 없었다 해도 밝히려고 했었는데 저 여자가 제 예상대로 축의금을 들고 도망치는 바람에 더 좋은 구경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고맙다 얘들아. 내가 저 인간이랑 30년을 헛산 건 아니로구나. 준서범을 낳고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됐으니 어머니가 잘 견뎌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손을 맞잡았고 남편이 그 모습을 뿌듯한 얼굴로 바라봤죠. 그런 소동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니는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해 퇴원하셨고 상간녀와 그 동거남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숨어 계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 건물징여도 무효 판결이 났죠. 근데 며칠 후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몰골이 어찌나 초췌하신지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리신 것 같더군요. 아버님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님은 냉정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셨어요. 용서? 우리 지난 세월을 다 모른 척하고 사기꾼한테 넘어간 당신을 용서하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불편했죠. 헌데 한참을 말없이 아버님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예상 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요. 30년 정이 있으니 내가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 말씀에 시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말만 해. 뭐든지 할게. 뭐든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내 명의로 이전해줘요. 집, 건물, 예금, 주식 전부. 당신이 또 언제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딴짓할지 모르잖아.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얼른 해줄게. 대신 혼인신고는 다시 할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당신이 명의를 바꿔주고 나서 할 거야. 지난번 이혼할 때 당신이 내 뒤통수 친 거 기억하지? 이번엔 절대 먼저 해주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먼저 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당신은 믿지. 그래서 시아버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집도 건물도 예금도 모두 시어머니 명의가 되었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그럼 그 인간이 또 딴 여자한테 넘어가도 더는 퍼줄 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근데 혼인신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게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실 나 갈 곳이 생겼단다. 갈 곳이요?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제주도 갈 거다. 전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제주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난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서를 돌봐주지 못하게 돼서 너한텐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구나.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직은 고민 중이지만 펜션이나 카페를 해보고 싶어. 일단 당장은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볼 생각이다. 이왕이면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곳으로 하고 싶어. 나중에 준서 데리고 자주 놀러 오거라. 그럼 혼인신고는요? 아버님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마. 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버님에게 당했던 그대로 복수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아버님과 다시 합칠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용서해 주는 척 아버님이 예전에 어머니를 속이셨듯이 같은 방법으로 속이신 거죠. 늘 가족밖에 모르던 순박한 어머니가 모진 일을 겪으며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신기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인사하셨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외롭고 힘들 때 네가 있어서 참 많은 위로가 됐다. 어머니 건강 조심하시고 자주 연락해 주세요.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정기검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건 괜찮은데 어머니 건강이 가장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혈압도 안정됐잖니. 다 화병이었던 거야. 제주도 가서 잘 지내면 더 건강해지겠지. 시어머니가 떠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6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를 보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찾으러 갈 거야. 재산은 고맙게 쓸게. 당신도 건강하길 바래. 아버님은 그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기당했다고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딱 몇 달 전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네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결국 아버님은 어깨를 누러뜨리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는 팔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식 낳고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님의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예금도 전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니 아버님은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신 겁니다. 결국 관리비 낼 돈도 없던 아버님은 갈빗집에 취직해 숯불 피우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 갈빗집 사장으로 떵떵거리던 분이 노년의 남의 식당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살아가시게 된 겁니다. 전 그런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버님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더군요. 도와드리긴 뭘 도와. 자업자득이지.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당신도 나 몰래 절대 도와드리면 안 돼. 알았지? 그 이후로 아버님은 약주만 드시면 후회한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소리를 하십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예쁘고 아담한 카페를 열어 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도 제주도에서 날아온 한라봉을 먹으며 앞으로도 시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쭉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부디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가족 사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겨울철 건강 조심하세요.